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댓글 속에서도 뭐 제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는 보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 네 명의 토론 중에서 이제 돋보이는 것은 역시 이재명 후보가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받는 인상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앞서가는 후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우리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토론의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또 우리 이준석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다만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주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그거죠. 양심이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총각 사칭하지 않고 검사 사칭하지 않고 이렇게 범법을 하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픈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 직접 다 받아서 뭐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비껴가는 엉뚱한 얘기를 하죠. 대개 그 이재명 후보의 토론 기법을 제일 보면 아픈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쭉 합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답변할 시간이 짧아지니까 상대방이 아픈 질문한 거를 불가불 시간 때문에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기법상으로 보면 그건 토론 기법으로는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이렇게 헤아려서 시청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토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Q&A인데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토론에서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밀려다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오늘은 좀 아주 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대법원의 우리 법원 조직법을 고쳐서 대법원 판사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늘리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그 지적을 했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 재판 중인 사건을 재판은 중단시키거나 연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더해서 현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죄를 없애는 그런 그 면소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온 방탄국회, 방탄정치의 연장선상으로 완전히 대통령이 되어서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그 부도덕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개혁, 사법 개혁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 그 구독자나 이걸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심각한 그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횡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토론의 효과를 거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구호로도 그렇고 선거 구호에도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본인은 진짜 총각 뭐 진짜 뭐 얘기를 이제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 문제를 거기다 딱 들이대더라고요. 본인은 진짜 총각이고 또 가짜로서 진짜를 사칭하지 않고 벌금도 안 물었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런 가짜를 또 물리치는 그러한 진짜가 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격을 독하게 만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 통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서 사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취지로 연결시키니까 굉장히 뼈 아프기도 하면서 아주 유효적절한
토론에 공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약간 좀 당혹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또 이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처럼 집안을 잘 통합시키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통합시키냐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준비된 얘기겠지만 본인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었다라는 취지로 사과를 하는 뭐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계엄으로 또는 뭐 일종의 내란 프레임으로 그걸 맞받아치는 그러한 형국이었어요. 뭐 통합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일단 먼저 계엄과 이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뭐 나중에 이제 그 탈원전 문제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피해 가서는 다른 문제에서는 결국은 우리 내란 프레임으로 그냥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늘 결국은 도지사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문수 도지사가 재임 중에는 적어도 청렴도가 2등급에 해당되는 상당한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청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서 그 3등급 또는 그 이하로 그것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도 들고 나왔어요. 이제 뭐 대장동, 뭐 백현동, 뭐 또 성남 FC, 뭐 또 여러 가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오늘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 법인카드 문제도 들고 나와서 정말 했는데 이 법인카드 문제를 토론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법인카드 그래도 이제 알아듣지만 사실은 이 법인카드에서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그 관계된 공직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이 법인카드 뭐 제사를 차리는 제수 용품을 사는 데 썼다거나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샴푸, 목욕용품인데 그걸 또 특정한 어떤 제품, 일제 샴푸를 그걸 가지고 샀다거나 이런 그 단순하게 법인카드를 그 잘못 쓴 사적으로 용도로 썼다라는 그 어떤 결론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좀 빨리빨리 적시를 좀 하면 더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토론한 중에 일제 샴푸 얘기는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딕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토론할 때는 질문도 하지만 그것이 시청자들이 보았을 때 딱 각인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역시 김문수 후보가 이 행동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프고 많은 그 리스크를 지적하면서도 그 효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회초리를 맞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또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제 예상과는 달리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집중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특히 그 사회 갈등이나 또는 또 특히 그 계엄 문제에 관해서도 어쨌든 포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할 때에 그 적시하였었던 그 국회에서 야당 특히 그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된 그런 그 무도한 그런 입법 독주나 또는 정말 그 탄핵 그 릴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엄에 대한 촉발 요인도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시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좀 압박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된 그런 해박한 그런 구체적인 팩트를 근거로 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아마 이제 그 자신이 젊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죽하면 이제 권영국 후보가 뭐 크게 문제 삼은 건 아니지만 뭐 지식을 자랑하러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좀 약간 좀 과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할 때에 들이댄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 또 여러 가지 공법 이런 또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적시했었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좀 뭐랄까 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잘 요리조리 빠져나가긴 하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고 알맹이 없는 그러한 정책과 그런 관점에서 그냥 레토릭만 이렇게 말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부산에서의 테러 사건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테러 사건 문제를 지적을 해서 결국은 그 테러 사건에서 뭐 물론 이제 테러 당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죠. 왜 그 부산 권역 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의 수준에 있는 권역별 외상센터인데 거기로 안 가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을 갔느냐. 결국 그것이 권역별 외상센터가 지방에 있어서 물론 이재명 후보는 답변하기로는 뭐 가족들의 여러 가지 간병이나 또 중장기적인 그런 입원에 대비해서 그런 간병과 생활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의료적 서비스 체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간병을 위해서 중환자를 막 함부로 옮길 수는 없는 거죠. 환자는 환자의 치료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긴급하면은 바로 저 옆에 있는 게 최우선이지 간병하거나 뭐 이렇게 문병하기 위해서 환자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뭐 큰 상처가 아니었고 뭐 생명의 위독함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환자 중심으로 치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의료 시스템의 ABC인데 그것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권역별 외상센터를 왜 뒀어요? 그 해당 권역에서 생기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체계의 핵심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왜 그러면 성남의료원 안 갔냐 하는 것은 약간 좀 이제 오버센스 하신 거죠. 그건 뭐 성남의료원의 이렇게 의료의 질적 수준을 얘기하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자랑하고 성과라고 해놓고 왜 거기로 안 갔냐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질문 토론이었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 자체로 충분히 그것은 문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또 그 당시에 그걸 상당히 문제 삼았었죠. 두 번째로 문제한 거는 자치분권과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서울로 가버린 것이 돼서 지방에 있는 의료진이나 또는 지방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이런 가족들이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충격이랄까 아쉬움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이제 후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기후 문제에 관련돼서 친환경 재생능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는데 황윤덕이라고 하는 이제 실명이 하나 나왔어요. 이 황윤덕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토론회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감정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 것처럼 시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사업, 특히 그 사업체가 쌍방울에서 설립한 그런 회사라니까 뭔가 약간 좀 커넥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쌍방울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핵심적인 돈을 들이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평화부지사인 부지사가 감옥에 가서 지금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현재도 이재명 후보도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미뤄진 상태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쌍방울에서 설립한 회사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황윤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 좀 딱 문제제기를 하니까 깊게 질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모식이라는 사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또 부인을 했어요. 그거 지금 이거 대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가볍게 터치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준석 그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팩트를 하나 찾아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은 풍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태양광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생산 단가가 굉장히 원전에 비해서는 현재로는 그 생산 단가가 높고 고비용인 셈이죠. 원전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총량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이런 것들이 소위 지금 AI나 로봇을 개발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 총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기가 부족할 텐데 그런 것을 풍력이나 그런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역시 이준석 후보가 젊고 특히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학 쪽으로 공과계통에 공부를 한 분이라서 굉장히 어떤 자료나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점을 우리가 돋보이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원전 산업에 대한 기술력, 원전 산업에 대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원전 산업이 불안정한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준석 후보가 좀 젊지만 굉장히 그것은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또 성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관련된 거죠. 미세먼지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원인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대개 한 30%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피해를 본다 할까? 그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30%에서 60% 가까운 정도의 비중으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일본은 한 2%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결국은 태평양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편서풍을 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일본까지 도달하는 것은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굳이 중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 일본과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은 본질의 어떤 해결점을 좀 비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였는데 그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정확한 지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제가 명자를 써놔가지고 이재명 제가 이거 명자를 써놨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명박 하는 소리가 나왔냐면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다
감쌌잖아요. 뭐 BBK라든지 또 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숨겼잖아요. 다 거짓말이다라고 뭐 연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막 공격했었던 그런 그 폭로 혹은 그 검증 이런 거 있을 때에 그 유세장에서 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과의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통해서 막 무혐의 다 내리고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결국은 그 BBK와 다스를 통해서 생긴 그 문제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대통령 다 끝나고 나서 물론 현직 대통령일 때는 그게 이제 물론 무혐의로 일단 검찰에서 마무리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갔지만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그것이 다 수사를 다시 재개해서 다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다스 소유자가 누구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정말 그 시대의 분위기를 타고 그 당시 정동영 후보하고 선거를 치렀을 텐데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였었고 또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정동영 후보는 아예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개혁 세력을 지지하던 분들은 투표장에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안 나와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낮았죠. 그래서 뭐 그래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당시엔 경제 대통령 뭐 이런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국민들의 공감이 돼서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정말 많은 표차로도 당선이 됐죠. 그러나 감옥 가게 되고 말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같은 뭐 명자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들이 물론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권력이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러나 권력은 범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간은 권력은 없어요. 화무는 11홍이다. 꽃도 정말 그 10일 갖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 이런 세상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모면해서 대통령이 일단 되고 보자 하는 것까지는 뭐 되고 안 되건 뭐 6월 3일 날 이제 가서 국민들의 선택이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임기가 뭐 어쨌든 뭐 5년이라고 가정하고 다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 인류 문화사의 교훈이잖아요. 대선 이후에 대통령 임기 이후에 다시 수사가 뭐 재개되고 재판 재개돼서 뭐 하나하나 진짜 법은 법대로 다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부를 때 이명이 두 개가 같은 이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명박하고 이름을 연계해서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난히 이준석 후보에게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정말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황윤덕이라는 분을 모르겠다라고 하죠. 이름도 실명 얘기하죠. 황모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자기 차례나 이제 옆에서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요 과정이 마치 우리 고 김문기 처장을 몰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또 뭐가 또 있네? 뭐 이런 인상이 딱 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국가 경제, 수출, 무역 이런 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뭐 조금씩은 표현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아리백 자체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일종의 하나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보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디지털 선진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IT 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국도, 에너지 뭐 지방도 이런 걸 만들어서 에너지 사업을 키워서 우리 나라의 제2의 또 그런 그 부흥기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재명 후보나 우리 김문수 후보나 공감대가 같이 가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친중 그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친중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약간 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얘기를 했겠죠. 아니 저 젊은 분이 말이지 너무 올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무 편협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건 약간 저 뭐 물론 좀 지적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후보 비방성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비방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아니 뭐 그 젊은 후보한테 뭐 올드하다, 나이브하다, 뭐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개인의 그냥 느낌일 뿐인데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서 들이대니까 사실 TV 토론회에서는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이 풍력 산업이나 이 태양광에 관련돼 있는 그 자재들, 풍력 관련된 터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또는 또 태양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재들까지 다 이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중국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풍력 산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중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설명에 의하면 1차, 2차 제품들로 따져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중국산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풍력 산업과 이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중국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지금 특히 태양광 패널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 들어와서 석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이 지금 워낙 패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생산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덤핑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은 그 태양광 설치하는 그 가격이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한 그 평가는 둘째 해놓고라도 양적으로 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준석 후보의 아주 냉철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픈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건 저는 뭐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 우리 이재명 후보가 원전에 대한 그 탈원전 정책은 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온 일종의 안전 조치의 하나인데 탈원전을 많이 얘기하면서 왜 그 원전의 그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전과 시설과 관리에 있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원전 강국인데 원전 선진국인데 왜 그 원전 그 발전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냐 이걸 지적을 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안 가본 모양이죠. 그건 좀 저도 의아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같은 이제 도지사도 했었고 정치적 흐름이 비슷한 입장에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을 중시해야 문제가 풀어지는데 너무 현장을 도외시하고 그저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전을 뭐 부정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원전 발전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결함입니다. 예. 그냥 뭐 전통시장도 다니고 뭐 온갖 게 다 일세도 다니고 뭐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또 3년 전에 대선 치렀잖아요. 그렇게 쭉 하고 또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에 그 대해서 뭐 단식 농성까지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원전과 핵심적인 그런 대립 의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원전을 방문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저는 과실이다, 이렇게 결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해요. 그건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걸 자료상을 확인해서 그랬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대선 기간 남았으니까 빨리 가보셔야죠. 뭐 구리를 가든지 월성을 가든지 뭐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가서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정말 그동안 우리 나라의 원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짜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그걸 짚어볼 필요가 있죠. 대통령의 그 관점에서 또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저는 그 권영국 그 후보가 이분은 진짜 물론 민주노동당 후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총에서 지지 결의를 안 하잖아요. 이건 진짜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결사체로 그 노동 규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정치적 그런 투쟁도 직접 전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개혁진보 세력에서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걸 지지하는 선언을 안 한다? 이건 저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기반인 민노총에서 권영국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권영국 후보는 그럼 누굴 믿고 선거를 치릅니까? 민주노동당의 그 당원들 조직이나 그 당세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민도 생겨요. 진보 세력을 저렇게 하나로 일어나시키지 못했나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심기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딱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나오셔가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지식 자랑하러 나온 거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TV 토론하면서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이건 할 말이 아니죠. 지식 자랑을 하러 나왔든 무슨 철학과 신념을 주장하러 나왔든 토론하는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지, 후보들끼리 무슨 입씨름하라고 그 기회 준 거 아닙니다. 이 공중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 귀한 그 황금 그 시간대에 배정을 해서 생방송으로 KBS, MBC, SBS 이 방송 3사가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근규 TV도 오늘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고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권영국 후보의 무슨 개인적인 그런 그 토론의 어떤 의제라기보다는 민노총에서도 돕지 않고 진보 세력도 좀 절대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긴 하나의 좀 약간 좀 심기가 불편한 데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갖다가 그럼 그 지식에 대한 과도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약간 좀 삐진 사람처럼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 대기업에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보수당이에요. 진보적 색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은 보수당이고, 지금 또 이미 굉장히 보수화하고 있죠. 중도 보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저기 보수 세력에 있던 사람들 영입도 하고 있죠. 또 어저께인가 생긴 사건 중에 하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 선임 행정관으로 있던 분이 이재명 선거 캠프에 참여를 해서 영입된 거죠. 참여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그게 다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져가지고 다시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정당이, 우리나라 현재의 대통령 후보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수 세력에서 그냥 쭉 움직이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뭐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냥 전부 막 이리저리 몰려가서 뭐 누구라고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특히 그 개혁신당에 같이 있던 분들까지도 막저 탈당하고 가가지고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또 받는 분들도 문제죠. 예, 그것을 보면서 이 국가를 뭐 좋은 뜻을 보면 뭐 통합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란과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정말 중구난방식의 그런 그 국가 운영을 할까봐 아주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이제 신안을 예를 들었어요. 신안에 뭐 이제 그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 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햇빛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아주 특수한 사례죠. 그거는 신안과 지금 영광은 이제 거기는 원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또 그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별한 몇 군데가 있죠. 경주는 이제 폐기물 매립장을 그때 부안하고죠. 부안 방패장하고 같이 하다가 부안에서는 반대했고 경주에서는 그걸 갖다 유치를 해서 3조 원 이상의 그 개발 사업이 들어가고 계속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그런 특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어떤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보편타당한 어떤 그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공익과 같이 연계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무리 발언에 가서 이제 쭉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고 결국은 입법 독재, 사법 독재 또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이제는 대통령까지 되고 나면 이 총통 독재가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괴물국가라고 표현하신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그런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김문수와 함께 6월 3일 날 이러한 독재를 막아내자라는 그런 취지 얘기를 해요. 참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것이 아니 그 원래 그 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또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국민의힘에 있는 분이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엿보인다.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 그러면 뭔가 하여튼 책임 있고 또는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정말 시대의 그 괴물 같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잖아요. 물론 배출은 했지만 그걸 찍어준 것도 역시 국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탈당시키고 뭐 이렇게 혁신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개헌을 통해서 정말 임기 3년만 하는 그런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완성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개헌안까지 발표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저께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는 정부를 혁신하겠다. 국무위원을 40대 이하로 대거 참여시키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40대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모습은 가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정책인데 아마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평생을 정의와 또는 그 현장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살아온 자기의 DNA가 있다 보니까 그 DNA가 이제 이왕 대통령 후보가 된 마당에 또 대통령이라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 사회를 혁신하고 또는 국가를 개조하고 또 우리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넌 뭐 해왔냐 그동안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리와 온갖 지방 토 세력과의 그런 결탁을 통해서 지방 정부를 완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덕적이고 또는 뭐 이 사회의 그런 가치를 다 붕괴시켜 왔고 이제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거예요. 예, 거기다 더해서 오늘 뭐 진짜 총각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정한 TV 토론에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김모 여배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총각을 사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야, 그건 정말 뼈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도덕적 그리고 뭐 부정 비리에 관련된 그런 현안 문제들이에요. 다만 그냥 본인이 뭐 이렇게 또 하나의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가 있으면 대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판결을 다 하고 저 검찰과 법원에서 재판과 법을 통해서 그걸 다 심판하고 있는데 그걸 뭐 여기서 다 일일이 다 얘기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논점이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성공적으로 도덕적이고 그리고 법률적이고 정의로운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게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전방위적인 주제를 한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를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뭐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기일이잖아요. 16주기죠. 노무현 대통령의 16주기인데 물론 다 봉화마을 다 갔다 오셨는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는 거죠. 갔다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양당 다 소위 우리 표현대로 윤석열, 이재명 다 그동안 뭐 했냐? 이 나라를 다 망쳐와 놓고 탄핵을 하게 만들고 탄핵도 또 이뤄내고 뭐 계엄도 또 하게 만들고 계엄을 통해서 또 망가지고 어쨌든 다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탄핵을 하긴 하는데 그 계엄을 선포하는 원인 제공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헌법재판소에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단이죠. 약이안만 오르고 아무리 네가 분이 나서 막 감당을 못해도 그렇게 막 주변을 다 깽판치고 다 때려 부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어디 찻집에 갔을 때 앞에 있는 손님이 막 슬슬 약 올려가지고 이근규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너무 뭐하냐 코도 뭐 호랑코 말코고 얼굴은 그냥 커서 아유 뭐 세숫대에 물도 그냥 얼마나 받아갖고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약 올리고 텔레비에는 뭐 얼굴 반밖에 안 나오겠네 이렇게 막 놀려대도 화가 나도 그러면 뭐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잘 피하면 될 일이지 거기서 병 깨고 달겨들어 싸우면 원인은 거기서 제공했다 하더라도 나는 폭력행위 전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계엄까지 해가지고 문제된 너는 파면돼야 돼 이래가지고 파면된 거 아니에요. 그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10대 2의 10대 1은 참저 대법원이고요. 8대 0의 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한 거예요. 국민의힘 그리고 그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그 구파들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당신들 색깔 옷만 서로 바꿔 입고서 공수교대하고서 뭐 서로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딱 한마디 공동의 책임이다. 이준석 후보가 정말 이거 1분 발언한 것은 저는 짤로 셔츠로다가 딱 만들어놔도 딱 공감이 갈 정도로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요즘 좀 바뀌었어요. 이게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를 거꾸로 이제 보수 세력에 있는 분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젊지만 이 껍데기를 다 청산하고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반드시 이리라. 이거 무슨 노래 가사 아닙니까? 아시죠? 그죠?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는 노래 가사 아닙니까? 예, 예. 상록수 노래죠. 예. 그 노래를 마지막 일본 멘트의 마지막에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 그리고 리버럴하고 좀 젊고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세대들을 확실하게 대표하겠다, 장악하겠다, 지지를 응집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재명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게 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다. 양쪽 다 심판하고 자기가 대한 세력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원론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집요하게 뭘 하려 하는 그런 치열함과 처절함과 절실함이 보이질 않아요. 아시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모든 게임은요 마지막 3, 4일 길게 봐서 5, 6일 사이에 결정되거든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렇게 압승한다라든지 선거에 이긴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자세에서는 그게 보여요. 치열함이 없어요. 그냥 수비 혹은 6초, 7초 남았어도 만약에 제가 후보면요 7초면은 굉장히 자기의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것이 말 실수할까봐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애태우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 그것은 토론자로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23일인데요. 우리 이제 28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해요. 28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는데, 28일까지는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못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는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놀라운 추세가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갤럽에서 나온 조사, 지금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도 그냥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갤럽에 나온 것으로 보면 대개 45%가 이재명, 36%가 김문수, 10%대가 10% 나온 게 이제 우리 이준석 후보예요. 갤럽은 굉장히 보수적 그런 성향의 그런 관점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갤럽에서 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또 있어요. 공정이라는 여론조사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했어요. 이게 갤럽은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조사한 것이고요. 공정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사한 건데 여기 놀라운 조사 기록가 있어요. 공정은 이재명이 45.1% 그리고 김문수가 41.9% 그러니까 4% 차이도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는 8% 이렇게 났는데 이건 물론 이제 19일부터 20일이니까 이 흐름도를 봐야 되니까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 자릿수로 지금 승패 여론조사에 지지를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붙은 거죠.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요. 리얼미터부터 시작해서 리얼미터, NBS, 갤럽 이 주요 이 세 개 여론조사 그동안 발표된 것만 봐도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고 있어요. 리얼미터에서는 50.2에서 48.1로 대략 한 2%를 하락한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NBS에서는 49%에서 46%로 3%가 하락하고 있어요. 갤럽은 51%에서 45%로 그러니까 6%가 하락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는 그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또 보자면요. 우리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35.6%에서 시작을 했는데 38.6%로
약 3%가 올랐죠. 또 NBS도 27%였었는데 32%로 5%가 올랐죠. 갤럽은 29%에서 36%로 무려 7%가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는 뭐 조사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 3% 이상씩 쭉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계속 만약 그 추세로 간다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게 딱 교차하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그 지점이 26, 7, 8 요 사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부처럼 토론회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사회 분야까지 했죠.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정치 분야했고 오늘 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이제 있는데 이런 그때가 이제 정치 분야예요.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치열한 얘기가 되겠죠. 뭐 개헌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가 많을 텐데 그 토론을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토론을 거치면서 이준석 후보와 우리 김문수 후보는 미세하나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불가피한 토론만 하고 있지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토론회를 계속 여기저기서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대선이 짧은 기간에 지금 치러지는 거다 보니까 일일이 다 토론을 길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요 지금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겠냐.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중도 보수 세력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확장성 있게 연대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새미래민주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은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민주화 운동의 그런 여러 가지 여정 그리고 그 사모님이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노동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하면서 많은 그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판교나 뭐 파주, 평택 뭐 온갖 그 대기업군과 함께하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서도 하나의 비리가 없는 이재명 후보를 빗대서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더 많은 엄청난 그 수십 배가 되는 개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측근들 아무도 죽은 사람 없다. 내 주변 측근들 아무도 감옥 간 사람 없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의혹과 그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청렴하게 살아온 삶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과연 이제 지지와 정말 그런 투표까지 연결되냐는 건 둘째 문제로 하고 잠재적 그런 그 우호적 영향을 확산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점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지지를 압축해가고 또는 의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자신이 겸손하게 물론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더 처절하게 더 절실하게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오랫동안 압도적인 1위를 해오면서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회창 후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4년 동안 8년 동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가 선거 때 가서 그냥 딱 져버렸거든요. 그런 것 같은 현상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12월 3일날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누가 봐도 뭐 이재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윤석열을 심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또 개헌민주세력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들도 자초했어요. 네. 스스로도 대법원에서 빨리 5월 1일로 딱 날짜를 잡자마자 뭐 예를 들면 대선에 뭐 꽃가마를 세워준다든지 뭐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뭐 무죄가 확실하다든지 막 이렇게 하다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딱 나니까 표변을 해가지고 대법관들이 뭐 대선에 개입을 했느니 청문회를 열어서 막 대법관을 오라가라 하고 또
또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뭐 대법관 수를 갖다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지금 탄핵을 31명이나 탄핵을 했는데 다 무혐의를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탄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권력이잖아요. 입법부가 가지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막 농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윤석열을 이제 쫓아냈는데 그건 성공했어.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안했는데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했으면 아마 선거는 해보나 마나 했을 겁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법 리스크가 발동이 된 거죠. 그냥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본인의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개정을 하고 국회가 과반수니까 그런 걸 하죠. 그리고 과반수일 뿐더러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거부권도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냥 지금 본회의 안 열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버리면 정부에서는 며칠 있다 그냥 반포만 하면 돼요. 법안을.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면소라고 그래요. 면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재판은 다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법원의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원 판사를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서 좌파 세력을 갖다 대거 투입시켜 넣음으로써 언젠가 있을 대법원 재판에 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입법 활동을 쭉 하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더 심각한 일이 생기겠다. 이런 윤석열은 국회와 제대로 협치를 못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했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나중에 계엄까지 했는데 이거는 아예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그런 정말 총통형 그런 독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를 해서 갑자기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사퇴하라고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마무리 대선을 잘 치러야 될 텐데 그 선언을 하세요. 선거법 개정 안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안 한다. 대법원 법원 조직법 개정 안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선언은 바꿔 얘기하면은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거 안 받아들이면 이제 낙선으로 국민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여론의 밑바닥에서 태동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예단을 합니까? 다만 제가 다니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제가 뚜벅이 라이브 하잖아요.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택시기사, 노점상 또는 기차 여행하는 분들 또 많은 그 분들을 우연히 만난 분들이 얘기를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왠지 이재명 후보는 어렵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 예. 여론조사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를 찾아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는 그 공정과 갤럽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그 수치만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다 보도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버퍼링이 좀 많이 돼서 초기에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함께
우리 이 토론회 시청했던 제 나름대로의 이 소감은 별도로 우리 저 동영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미숙님, 귀여운 다람쥐님 아직까지 계세요? 예, 감사드려요. 예, FXBI님, 예, 고맙습니다. 아, 버퍼링이 많이 됐다고 그러셨죠? 예, 대원님님, 나르는 돈가스님, 행복 제천단양님, 예, 서현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예. 이미숙님, 이미숙님도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시는 분이시군요. 계란 도는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도님, 쭉 들어와서 현재 사무엘 D님, 문수대통, 이런 말이 있군요. 문수대통. 이게 나는 처음에 운수대통이라는 말을 이게 잘못 쓰셨나 싶었더니 문수대통, 그 소리군요. 알겠습니다. 예, 슈붕, 이란 건 없죠. 요까지가 닉네임이시군요. 골든크로스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감사하고요. 신난고래님, 예, 감사드려요. 예, FXBI님, 예, 잘 봤다고 하셔서 고맙고요. 자, 우리 신공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밤늦은 시간에 이제 이 정도 마감을 하고요. 저는 우리 영상 같이 해준 분들하고 잠깐 또 차담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았는데 어떻게 뭐 내용은 둘째 쳐놓고 형식적으로 아까 그 버퍼링한 거를 제외하고는 그럭저럭게 화면상으로 볼만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방법을 저도 익혀서 이제 2만에서 3만으로 가는 3만 유튜버로 제가 등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이 딱 될 때까지는 내가 충분히 제가 이거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약속을 드렸죠. 3만 딱 넣으면 우리 이낙연 전 총리를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함께 우리 초대 손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3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6월 달에는 한번 제가 초대 손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는 운동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유익한 그런 대선의 마무리를 함께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